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EB3 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B3 비숙련 편입니다. 오늘 이런 해답을 주실 분, 저희 비숙련 이민 취업 이민 전문가 김나영 과장님을 좀 모셨는데요. 김나영 과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앤&코에서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김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입사 이래로 취업 이민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맡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10가지의 질문을 좀 추려서 과장님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헤일리 데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EB3 비숙련 취업 이민 수속 기간 도대체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 질문은 사실 비숙련 취업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현재는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취업 이민을 포함한 숙련직 취업 이민과 달리 비숙련 이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이미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도 굉장히 많이 후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프로세싱을 계산해 봤을 때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주를 최대한 빨리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개인의 우선순위 날짜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오래 걸리네요, 과장님. 정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드림온 89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 영주권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간혹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고용주나 개인이 당연히 문제가 없으면은 누구나, 그리고 저희 토마스 앤&코 고객님들도 여지껏 다들 100% 이제 승인 비자 이력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간혹 고용주의 결격 사유 혹은 개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거절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고용주의 결격 사유라 함은 최종 대사관 인터뷰 전에 고용주의 파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의사를 갑자기 철회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안심하셔도 될 점은 토마스 앤&코 같은 경우 탄탄한 고용 재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들만 엄선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전에 일단은 약 1년 이상 검증 단계를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께 모집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결격 사유라 함은 사실 신체적인 문제 혹은 범죄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인 건 맞지만 신체 건강한 분들만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 1년을 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신체 조건 같은 경우 당연히 문제가 없으신데요. 간혹 개인의 도덕적 범죄로 인해서 이민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적 범죄를 하는 이제 사기, 횡령, 배임처럼 미국 측에서 굉장히 한국보다 엄격하게 보는 범죄 항목들인데요.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가 거절이 날 수도 있고, 거절된 후 변호사를 통해서 어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영주권 수속 기간 동안 개인의 신변을 최대한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이런 범죄 이력 하나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사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좀 준비를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지 러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 간병인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네. 저희 뉴저지 간병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단 한국인 어르신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이제 고용주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회사 타 업체의 간병인 프로그램과 달리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 어르신분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영어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중급 이상의 영어 회화 실력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어르신분들이 미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회화 실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분들이 사실 데이케어 센터에 매일 평일마다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적인 도움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사적인 도움이란 빨래, 청소, 설거지 등이 이제 주된 업무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약물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간별로 약물을 챙겨드리는 업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업무는 말벗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적적하시고 이제 가족분들이 한국에 이제 뭐 떨어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따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말씀 잘 들어드리고 같이 얘기 좀 나눠드리고 이런 말벗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작년에 실제로 출장을 좀 다녀와 봤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 간병인 업무가 아니어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 강도가 조금 두렵거나 그 근무 강도로 인해서 프로그램 선정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결코 이 뉴저지 프로그램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무 강도가 정말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진호13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에 정착할 때 얼마 정도의 자금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최소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숙련이민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근무 형태들보다는 시급이 굉장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단위로 넘어가게 되실 경우 그 가족분들과의 생활비를 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개인이 이제 월급을 받았을 때 외에 또 생활비로 드는 비용, 식비로 드는 비용 등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착 비용은 최대한 많이 챙겨가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 나가자마자 근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셜 넘버, 미국의 사회보장 넘버를 받으시고 나서 집 렌트, 차 구매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달 이상은 근무를 못하면서 대기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기간에도 사용할 그런 비용까지 같이 꼭 준비를 좀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사관 인터뷰 때 이 비숙련 신청자분들은 잔고증명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이 잔고증명은 기준 금액이 따로 있나요? 사실 잔고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당 10,000불 이상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 요새는 인당 한 15,000불 까지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간혹 4인 가족의 경우 이 비용도 부족하다 여겨서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 레터를 준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뭐 집 리스 계약서라든지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점점 물가가 치솟으니까 이 금액도 아마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카페를 통해 좀 문의 주신 분인데 내 식구 미국 살인님께서 제 시급으로 4인 가족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앞전에 있는 질문이랑 조금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건 간단히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앞전 질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틀려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내가 뭐 평소에 검소하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세이빙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 4인 가족분들은 이 주신청자의 비숙련 이 페이만으로 생활을 하시기보다는 배우자도 좀 추가적으로 잡을 구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 들어가시면 사실 사교육비라고 하는 게 크게 들어갈 게 없잖아요. 한국처럼 뭔가 학원을 보낸다든지 과외를 시킨다든지 한다기보다는 공립학교, 사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무료로 보낼 수 있고 네.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되게 조금 절약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가시기 전에 미리 고용주의 위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학군 또한 고려 가능하시고요. 6번째 질문입니다. 노라_USA님께서 영어를 못해도 비숙련 이민 도전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이고요. 이때 당연히 영어 실력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간병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한국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로 필요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프로그램인 닭공장 프로그램 또한 이제 공장에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로만 하셔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 근무 시에 영어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실생활을 위한 영어는 이 영주권 수속 기간 동안 최대한 꾸준히 준비해서 나가달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을 만난다기보단 미국 사람들이랑 좀 교류를 하고 또 영어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한다기보단 좀 부딪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진아찡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학생 비자, F1 비자로 미국에 먼저 나가서 이 비숙련 이민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요새 좀 젊으신 분들이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2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영주권 소속의 가장 첫 단계인 노동부 단계는 아직 그 미국 이민에 대한 인텐트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 비자를 신청하러 대사관 인터뷰에 갔을 시 대사관 영사관이 미국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학생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동시에 시작하셔라 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영주권 수속 기간이 워낙 많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 비자 받고 미국에 출국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가 딜레이가 발생이 되는 것보다는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학생 비자라고 하는 게 나이가 좀 어리거나 학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아니면 거절이 정말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비자를 통해서 미리 미국에 나가서 또 신분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E2 사업 비자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뭐 회사원으로 있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개인 이제 창업을 통해서 미국에서 뭐 프랜차이즈 업종 혹은 이제 요식업 계통으로 해서 사업체를 꾸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E2 비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E2를 통해 출국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 E2 사업 비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도 회사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커플 인 USA님께서 부부라면 주신청자는 누가 해야 좀 유리할까요? 일단 이 부분은 개인의 영어 실력 혹은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군이 누구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더 영어가 수월하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곧바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외의 배우자가 영주권 소속 주신청자를 하시라고 특히나 당부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외의 벌이를 다른 배우자분이 해주시는 게 훨씬 생활비나 세이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대를 누가 매느냐 참 좀 애매하네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 분 한 분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 연락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제이슨리 90님께서 비숙련 이민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또 어떤 뭐 면허나 이런 것들도 혹시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숙련 이민은 자격 요건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저지 간병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뉴저지 보건국에서 따로 그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되시는데요. 이 간병인 면허증 같은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은 수업을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미국에 영주권 받고 넘어가셔서 자격증 신청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그런 뭐 봉사적인 마음 아니면은 서비스적인 마음 혹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 수월하신 분들이 적합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 닭공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근무 강도가 간병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근무를 행해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실제 내가 고용주를 선별하기 전 이 근무 자체를
추후 4, 5년 뒤에 1년 동안 근무가 정말 가능할지 꼭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미국 영주권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근무 계약 기간을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번외 질문인데 그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근무 계약 기간은 저희가 어느 담당자든지 간에 꼭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출국하고 나서 뭐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정말 신체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수준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뭐 고용주와의 뭐 협의 그리고 뭐 의사소견서 등을 이제 제출을 하는 걸로 인해서 릴리즈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이런 취업이민에 대한 감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의 그 의무 계약 기간을 안 지키게 될 경우,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경우 추후 비숙련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뒤타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 케이스 끝까지 책임져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항상 고객분들께서 영주권 취득하고 바로 그 서비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 계약 기간이 끝마칠 때까지 항상 연락하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 계약 기간을 지키시길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 해넨코만의 1:1 책임제 특화된 장점이라고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가서 성공이라는 이제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영주권 수속 중 다른 나라에 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해도 괜찮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최근에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정권 시작되고 나서 비移民비자의 거절률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자녀의 교육 혹은 내가 싱글이다 하더라도 당장에 좀 영어권 국가에 빨리 좀 나가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영국 등등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경력 혹은 뭐 영어 실력을 쌓고 싶다. 아니면은 뭐 해외 경험을 쌓고 싶다.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단 해외에서 이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과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체류를 하신 분들께서는 크리미널 레코드 범죄 신원조회서를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이것만 이제 수속 기간 그 단계별로 맞춰서 발급만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도 뭐 문제는 없을까요? 네.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다 타 국가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거주를 하시다가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을 따셨다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국적이 바뀌어도 영향이 없군요. 신기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김나연 과장님께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상세하고 좀 정확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이 이민수속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나연 과장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비숙련 취업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알차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